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선동주 강사입니다. 네, 뭐 다음부터 내년부터는 소개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올해는 제가 이제 처음 보무사 시장에 진입을 해서 여러분한테 낯이 익은 분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 때마다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강의 계획서의 그 강사 소개란을 보면은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이런 게 좀 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 이제 읽어보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변호사 시험이나 뭐 공무원 시험까지 전방위로 이제 강의를 했던 사람인데 특히 이제 5급 공채 시험이나 변호사 시험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다뤄가지고 주로 신림동에서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현재 뭐 대표적으로 나중에 보시면은 윌비스 한림법학원에서 제가 아주 주로 활동을 했는데 한림법학원의 변호사 시험 팀장입니다. 예, 그리고 뭐 7급 공무원 팀장이고 또 7, 9급 관리반 팀장이고 뭐 또 평생교육진흥원에 또 등록된 제가 전임 교수고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법무사 시험은 옛날부터 제가 관심이 컸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림법학원이 법무사를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법무사 언제쯤 강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다리다가 얼마 전에 이제 합격법학원하고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 우리 법학 시험에서 이제 거의 뭐 최고급이죠. 법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법을 다루는 이제 변호사 시험 같은 것들도 있지만은 변호사 시험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과목도 많고 실무 과목까지 그죠 포함하면 과목도 많고 거기다가 뭐 형사법 같은 것들도 뭐 여러분들이 아주 뭐 친숙한 뭐 실무와 친숙한 법은 아니겠지만 형사법도 깊이 있게 다루고 또 헌법은 실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는 뭐 변호사 시험 빼고는 모든 시험 과목에서 헌법이 무슨 관련이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실무와 꼭 관련이 있어서 시험 과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법이다 보니까 법의 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법에 대한 소양 같은 것들이 법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가장 기초로 가져야 될 소양으로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뭐 얼마 전에 우리가 계엄 이런 사태도 겪었지만은 지금 헌법 시대 아닙니까, 그죠? 예, 인권 감수성 시대, 헌법 시대다 보니까 시민 의식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헌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민 의식의 일부이자 법 전문가들의 기본 소양이 되는 이제 헌법 과목이 당연히 이제 시험 과목이 되는 것들은 타당한 것 같고요. 뭐 노무사 시험이나 이런 데 헌법 과목이 안 들어가 있는 것들이 오히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헌법 시험은 이제 자꾸 들어갈 거예요. 9급 시험까지도 이제 들어올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데.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무사 시험은 이제 판례 위주의 시험이죠. 그래서 헌법 시험 또는 이제 법학 시험이 다 이제 판례 시험화 되고 있는 경향을 갖고 있는 게 뭐 조문 문제 같은 것들은 좀 너무 미세하고요. 예, 조문은 또 그때 기술적이고 시대적인 것들이 많아서 뭐 자주 바뀌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담았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대 가치를 갖는 것들이 이제 헌법을 해석하고 형사법을 해석하는데 이제 필요한 헌법 가치들인데 형사법에서 다루는 뭐 죄형법정주의나 뭐 형사소송법에서 다루는 각종 실체 진실 발견이나 뭐 절차적 안정이나 그 다음에 뭐 피의자 등의 어떤 조속한 어떤 그 해방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도 다 헌법에서부터 오는 헌법 가치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우리 국가의 근본이 되는 합의사항들을 기초로 해서 다루어진 이런 가치, 이런 이론들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출제 대상도 되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법무사 시험이 보면 이런 가치들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아주 세밀하게. 그래서 제대로 이제 헌법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런 걸 다루는 게 아니라 헌법을 얼마나 헌법답게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시험으로 지금 완전히 이제 확립돼 있거든요. 예, 모든 시험이 이제 그렇지만 법무사 시험은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법무사 시험에서 판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 판례를 이제 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제 미천 지식들, 자본이죠, 자본. 예, 그래서 이제 사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천들을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 자본이 우리 법학 공부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그래서 미천을 잘 깔고 들어가야 이제 이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식들을 잘 이해하고 쌓아나갈 수 있는 이런 이제 기반이 되니까 모래성을 함부로 쌓지 않고 튼튼한 산을 쌓는 예, 그래서 태산을 만드는 이런 각오로 이제 집중 강의를 이제 진행해 주시고 나중에 여기다 이제 문제풀이 단계로 이제 넘어가시면은 그 실전성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아, 집중 강의 때 다루었던 것들이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데 효용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집중 강의는 그러니까 강의 회차의 성격 때문에 다 다루지 못하죠. 예, 그래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들만 골자만 다루게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이제 헌법에 대한 든든함은 충분하고요. 예, 그 외 나머지 다루지 못한 것들은 이제 문제로 소화하고 보완해도 충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하나 이제 합치면은 나중에 이제 시험장 가실 준비가 이제 든든히 되실 테니까 요번 강의에 좀 집중을 이제 잘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합격 하시는 분들의 이제 점수대가 보통 뭐 60점 중반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된다고 하던데 워낙
준비할 게 많고 어렵다 보니까 그죠? 예, 그 정도 이제 점수가 대개 합격선이 이제 몰리는 것들은 타당해 보이는데 어쨌든 엄청 힘들어 보인다. 그죠? 점수가 한 80점대 되면은 시험이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65점대 뭐 60점대 합격률 이러면은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예, 시험이 어려운 건 맞죠. 하지만은 이제 그 어려움을 조금 이제 덜어줄 수 있는 게 헌법이라는 과목이라는 거.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헌법은 한번 투자해서 잘 싸우면은 이 점수가 좀 고정적이고 또 고득점을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90점 뭐 넘는 것들이 어려운 일이 아닌 게 헌법 과목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민사법이나 형사법에서 100점 만점을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90점을 받는 것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은 뭐 조금 제대로 이제 투자했으면 90점 금세 나오는 이런 과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헌법에서 점수를 잘 못 받으면 이제 다른 법에서 이제 점수를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부담감이 큰데 반대의 경우라고 하신다면 다른 법에서 조금 내가 실수하고 놓치는 걸 생각하더라도 헌법이 받쳐준다라는 이제 든든함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충분히 그 뭐 다른 과목에 이렇게 좀 열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만들어집니다. 오히려 자 그렇기 때문에 헌법 과목에서 이제 점수를 이제 최대한 긁어내는 이런 이제 각오를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헌법 과목도 점수가 보면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우리 합격자 분들 보면 그다음 이제 다른 법들하고 비슷한 점수 받고 합격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헌법에 투자를 좀 잘 안 하신다라는 얘기들도 좀 듣기도 하는데요. 근데 헌법은 약간만 투자해도 효과가 아주 큰 이런 가성비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 가성비를 한 80점, 90점을 그냥 쉽게 낼 수 있는 이런 가성비를 갖추게 되면 다른 법의 공부에 더 열중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여건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 대한 자신감을 이번 기회에 기초를 다지시고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확립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리엔테이션의 이제 서두를 마무리하고 자, 우리 강의는 이제 기본 강의 때는 이 PPT로 개관을 쭉 한 다음에 기본서로 들어가서 해당 부분을 정리하고 이런 이제 형태였거든요. 근데 집중 강의는 반대로 가겠습니다. 기본서 위주로 텍스트 위주로 이제 보면서 꼭 필요한 것들 좀 이제 확대하고 분석해서 볼 필요가 있는 체계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들만 골라가지고 이제 PPT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제 맨 처음 2페이지부터 시작할 건데, 헌법은 이제 헌법총론과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학문 연구 분야가. 이게 이제 우리 헌법전의 구성 체계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헌법이 보면은 총 130개 본문 조항을 갖고 있는데, 그 앞쪽에 보면 총칙 규정이 있고요. 총칙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 규정이 있고, 뒤에 가면 이제 국회부터 시작하는 통치구조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세 편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학문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우리 책은 그 책에 그대로 이제 입혀져 있고 헌법총론하고 통치구조론 쪽은 보면은 특색이 헌법총론은 주로 이론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론 체계, 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은 그 관련 판례를 보는 것도 거의 뭐 불가능하거나 혹은 이제 뭐 모래성 같은 이런 결과들을 만들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이론 체계를 이제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통치구조 쪽은 조문입니다. 조문 주로 조문이기 때문에 그 조문을 얼마나 이제 합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 실용적으로 정리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걸 잘 담당할 수 있는 책이 우리 책이에요. 우리 책은 여러분 그 3페이지 보시면은 오른쪽 날개면에 두 문자 상자가 보입니다. 광개국 항명 대국 기동 이런 두 문자가 있죠. 이런 것들이 통치구조 가면은 뭐 엄청나게 많이 이제 조성되어 있는데 우리 두 문자는 다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두 문자들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뭐 가나다라식으로 이제 나열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 이야기가 꾸며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외우시면 재밌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구조가 오히려 더 진도가 빨리 나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선생님 요번에 통치구조 좀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자신감이 빨리 붙는 부분이 그 통치구조 쪽이에요. 근데 우리 책이나 이제 저하고 강의를 수강하지 않는 일반적인 이제 공부 방법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통치구조 쪽이나 헌법총론 쪽이 보면 나중에 막판에 그 정리 부담이 엄청나게 큰 부분이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출발한다는 건 미리 말씀드리고 기본권 쪽은 말 그대로 이제 판례, 케이스 판례나 이론 판례 주로 케이스 판례가 많죠. 그래서 다양한 이제 판례들을 접하게 되고 사회 현실 돌아가는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에 이제 뭐 좋은 점이나 나쁜 점 이런 것들을 이제 골라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편차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뭐 공부를 어떤 식으로 했던, 기출 문제 중심으로 했던, 뭐 체계, 이론 체계로부터 이제 차근히 쌓았던, 혹은 이제 단기간 공부했던, 장기간 공부했던 간에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점수대가 형성돼요. 기본권 쪽은. 예. 그런데 이제 헌법 총론하고 통치구조 쪽은 이거는 제대로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 양으로만 또 커버가 안 돼요. 예. 짧게 공부하더라도 지대로 공부한 사람들만 점수를 내는 파트이기 때문에 변별력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다른 수험생과 내가 이제 격차를 낼 수 있는 그 구별력이 헌법총론과 통치구조 쪽에서 나온다. 이걸 이제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본권 쪽은 누구나 다 비슷한 점수를 받기 때문에 그 정도만 이제 챙겨내시면 되겠고, 헌법총론 이론 파트, 그다음에 통치구조의 조문 정립 파트. 그런데 이 단순히 조문은 또 아니에요. 거기도 보면 또 이론들이 있고 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비중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 비중이 큰 헌법총론과 그다음 이제 조문 비중이 큰 통치구조, 여기를 이제 잘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90점 만들어내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미리 예고를 드리고, 그다음 또 우리 책의 특징은 보면은 왼쪽 그 2페이지 면을 보시면은 위에 그 본문 내용 그 로마자 1번에 4줄 정도 보시면은 별 표시가 들어가 있죠. 별 표시. 별이 2개 들어가 있는데 하나부터 2개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짜리는 이제 한두 번 정도 출제된 것들, 그다음에 2개짜리는 서너 번 이상 반복 출제된 아주 빈출, 이렇게 이제 2개가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별표가 있는 것들에는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별표 없는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두고 이해하고 경험한 것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별표가 있는 부분들은 이제 정확한 숙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책에는 또 키워드들이 이렇게 살아있죠. 그죠? 중간중간. 그죠? 굵은 글씨로. 키워드들이 살아있는데, 요 키워드를 막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키워드는 이제 외우라고 제가 이렇게, 세 글자를 넣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요런 것들이 이제, 함정이 될 수 있는, 객관식 지문에서 이제 살짝 바꿔가지고 오지문을 만들거나 이런 함정이 될 수 있는 파트가 되니까, 요런 것들을 보실 때 좀 신경 써서 보시라. 그리고 이제 문장을 읽더라도 이제 요런 거 위주로 이제, 읽으시라. 요런 이제 눈에 자연스럽게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치지, 요거를 외워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막 외워야 된다는 부담은 너무 갖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이해함으로써 외워지는 것들이 한 8, 90%예요. 그 나머지 한 10%가 적극적으로 외워줘야 되는 것들, 1, 20%가 외워주는 것들인데, 그건 우리 책에서 또 두 문자 이런 걸로 또 커버링을 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이해하시는 데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강의를 이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오리엔테이션은 이걸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헌법의 그 개념이나 분류나 이런 것들은 뭐 경성헌법, 연성헌법 분류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시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지나가고, 요번 이제 집중 강의의 성격에 맞게 이제 바로 3페이지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책 보시죠. 3페이지. 자, 도표가 위에 크게 2개 나왔죠. 판례, 그 제목을 보시면 판례를 도표화시킨 겁니다. 판례 자체가 워낙 장문이기 때문에 그냥 텍스트를 쭉 읽어가지고는 포인트가 안 잡혀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도표화시켰는데, 신행정수도법 사건하고 두 번째 행정도시법 사건, 이렇게 이제 2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도표는 노무현 대통령, 둘 다 보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제1 대통령 공약 사항들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나온 판례들이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제일 큰 사업으로 생각했던 게 수도 이전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물류나 인구의 그 밀집도가 너무 수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국가 균형 발전에 이제 저해가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분산을 시키자. 이래가지고 이제 행정 수도를 충청권, 지금 이제 세종시로 이전하려고 하는 이제 공약을 걸고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바로 실천에 들어갔죠. 근데 그때 이제 국민들이 좀 불안해했어요. 왜냐하면 이 수도 이전을 해서 실제로 이제 망한 나라가 더 많거든요. 브라질 같은 나라도 브라질리아 이런데 막 옮기고 있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다 그냥 유령 도시처럼 되고 막 이런 슬럼화 될 수 있고 막 이런 이제 위험들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 이전은 이제 아주 큰 계획을 가지고 좀 차근히 갔으면 좋겠는데 5년밖에 안 되는 대통령의 임기 내에 그냥 완전히 끝내버리려고 하는 이런 이제 시도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때 반대 여론들이 많이 형성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 어쨌든 간에 뭐 일단 질러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법률을 만들거든요. 그 법률의 이름이 신행정수도법입니다. 자, 근데 이게 우리 헌재가 이제 위헌 결정을 내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법률을 국회가 제정하는 방식으로 수도를 바꾸는 거는 격에 맞지 않다. 이 수도라는 것이 헌법상이고 최고법이 담당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헌법 개정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 개정 방식을 명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8조부터 130조까지 가면은 헌법 개정 조항이 있는데 나중에 또 외우셔야 되거든요. 자, 그 절차 중에 제일 중요한 절차가
국민투표 절차예요. 그래서 국회 의결을 거친 후에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헌법 개정을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투표 없이 단순히 법률만 만들어 가지고 옮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을 다루는 그 격을 어겼다. 예. 격을 못 갖췄다. 이래 가지고 이제 위헌 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보시면은 그 도표 맨 마지막 마지막 칸의 마지막 줄을 보시면은 헌법 제 103조 제2항의 헌법 개정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죠, 그죠? 그래서 국민투표를 안 거치고 법률만으로 옮기는 거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요게 이제 위헌이 나왔는데, 자, 여러분 이제 칠판을 한번 보시면요, 수도 이전법 사건 요거 정도만 잘 아시고 그 밑에 판례는 간단하게만 이제 체크만 하나 비교만 하면 거의 끝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판례가 중요한데, 자, 우리 현재가 신흥전 수도보호 사건에서 밝히는 이제 내용이 골자가 뭐냐면 수도 서울에 관습 헌법성을 인정한 겁니다. 제 강의에서는 요 십자도표나 벤다이어그램 이런 것들도 활용 많이 하거든요. 예, 여러분 정리 잘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계획서 이면지나 이런 것들 지금 연습장에 준비한 데 있으시면 활용을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연습장 같은 걸 하나 갖고 오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오늘 어느 파트 하는가 뭐 이런 거 자세히 쓰실 필요 없고 순서대로 진행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뭐 순서대로 쭉 받아 놓으시면 기본서 순서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그냥 뭐 자연스럽게 대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챙겨 놓으시는데, 자,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성, 이 수도 규정이 우리 헌법에는 없거든요.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좋았는데 아예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 헌법에는 1조에 가면은 대한민국은 뭐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국호, 나라 이름, 예, 그리고 국가 형태 이런 것들은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언어가 뭔지, 국어, 예, 우리나라의 글자가 뭔지, 한글, 예, 그다음에 수도가 어딘지, 서울 이런 것들이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현재가 이 수도 서울은 성문 헌법전에는 없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법률로 취급할 수 있는 사안이냐 아니면 헌법적 차원에서 취급해야 될 사안이냐, 그게 이제 제일 문제인데 우리 현재가 관습화된 헌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문헌법 체제에서도 관습헌법을 이제 인정하는 전제에서 이게 불문헌법으로 인정 가능한 요소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헌법전에 써져 있지 않지만 써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성을 이제 밝혔는데, 요때 이제 우리가 이제 쟁점이 되는 게 뭐냐면, 자, 수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중요해요. 수도 결정 기준. 이게 다 두 문자로 엮여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포인트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도 서울이라고 하는데 수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그럼 뭐냐?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 현재가 의회와 대통령의 소재지가 수도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있어요. 예, 그걸 이제 나중에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관습헌법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는 성문 헌법전이 있거든요. 문서로서 성립되고 있는, 즉 성문화된 헌법전이 따로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서 이제 관습헌법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가 또 문제가 되는데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습헌법의 이제 인정 요건과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효력,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혔거든요. 요 두 가지가 이제 쟁점이에요. 인정 요건 및 효력. 예. 자, 이제 더 세세하게 들어야 됩니다. 일단 책으로 이제 들어가십시오. 먼저 첫 번째 란의 제목을 보시면은 수도 이전의 이제 의미를 지금 이 법이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데요. 첫 줄, 여기서 이제 수도 결정 기준이 나옵니다. 수도란 정치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로서 이 사건 법률은 수도 이전의 의사결정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일단 확인해냅니다. 자, 근데 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안 읽었어요. 괄호가 중요합니다. 세 줄에 괄호 보시면은, 자,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라고 이제 우리 현재가 특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권력 분립, 삼권 분립, 기본적으로 이제 입법, 행정, 사법권을 이제 분리해서 운영하는 삼권 분립의 체제에 따르면은 입법권을 담당하는 국회, 예, 행정권을 담당하는 대통령 등 행정부, 그 다음에 사법권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이런 이제 기능들이 나눠져 있을 텐데, 우리 현재는 국회와 대통령, 입법과 행정 분야의 중추적 기관의 소재지만이 수도를 결정하는 기준이다라고 밝혔거든요. 요걸 이제 외우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그 괄호, 이게 지금 두 문자니까 이제 외울 건데 그 근처에다가 오지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써봅니다. 지금 이제 사법기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이제 사법기관들은 기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오지문 기출 문제가 올해 시험, 올해 초인가 작년 말인가 시험에서 이제 오지문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국회와 대통령 및 대법원의 소재지를 정하는 수도 문제는 중요한 헌법 사항이다. 그래가지고 오지문이 나왔어요. 어디가 틀렸습니까? 국회와 대통령 및 대법원의 소재지를 정하는 수도 문제, 이게 틀렸죠. 대법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탁 끼워가지고 오지문 만들고 하니까 이런 사법기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사정기관들, 이런 기관들은 수도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이제 예외 바뀝니다. 논의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두 번째 판례 행정도시법 사건, 여기서 나오는 건데 요거는 책을 먼저 보죠. 두 번째 판례의 첫째 란 바로 가보십시오.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수도의 지위를 획득하여 서울의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된다거나 국무총리의 소재지에 대한 관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자, 국무총리 체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도표의 첫 번째 란에 키워드가 이제 국무총리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포인트를 한번 더 보세요. 자, 그러면은 자, 국무총리 소재지에 대한 관습은 인정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럼 그걸 이제 대조해 보면 저 위에 판례가 더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가 수도 결정 기준이기 때문에 대통령 아닌 다른 존재, 대통령 밑에 있는 뭐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뭐 이런 이제 격가지들, 그죠? 이런 보좌기관들은 그 소재지 문제가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우리 첫 번째 도표의 첫째 줄에 또 씁니다. 자, 또 두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국무총리죠. 국무총리 소재지가 수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하면 또 틀리게 돼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부류가 오지문이니까 그 국대, 대국 요 두 가지를 꼭 이제 외워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도표에 이제 바로 밑에 란으로 이제 내려가죠. 자, 수도 소울의 관습헌법성을 이제 판단하는데 첫 번째 쟁점이 관습헌법을 성문헌법 체계에서 인정할 수 있겠는가를 먼저 따져봅니다. 성문헌법의 모든 헌법 사항을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어떤 책이든 완벽한 책은 없죠. 우리 기본서도 제가 아무리 자랑을 하더라도 헌법상을 100% 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죠? 추려서 담았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전이든 어떤 책이든 완전한 책을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을 인정할 소지가 있다. 자,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관습헌법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제목에 자, 인정요건이라는 용어가 나중에 크게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성립 단계에서만 요구되는 조건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우리 판례가 효력이 유지 존속되기 위해서 계속 구비되어야 될 요건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립 요건이 아니라 인정 요건이라는 더 넓은 의미를 제가 제목으로 달아놨는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요게 출제율이 엄청 이제 높은 부분인데 자, 첫째 줄 기본적 헌법 사항에 관한 관습어로서 관습법의 일반적인 성립 요건을 충족할 것. 자, 그 요건이 이제 괄호 보시면은 관행의 존재, 반복 계속될 것, 항상성을 갖추고 명료하며 국민적 합의가 있을 것. 요걸 이제 들었거든요. 판례가. 이게 관습법의 일반 요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헌법에서도 기원하는 건데 헌법이란 법뿐만 아니라 민법, 뭐 형사법, 형사법에서는 관습형법 금지 이런 것들 때문에 관습법이 안 다루지만은 자, 민법, 행정법, 세법 모든 영역에 관통되는 일반 조건이거든요. 관습법의 일반 요건. 자, 이게 이제 관계국 항명이니까 두 문자로 외우시는데 자, 이게 이제 성립 요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줄 뒤에 바로 보시면은 이러한 성립 요건은 동시에 효력 유지의 요건이 되므로 관습헌법의 성립 요건의 하나인 국민적 합의성이 상실되면 관습법의 법적 효력도 함께 상실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요게 이제 셋째 줄 다시 위에 보시면은 효력 유지 요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초 발생할 때 탄생할 때만 갖추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관습 헌법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계속 이 요건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요건이 국민적 합의거든요. 국민의 결단, 주권자의 결단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요건인데 그걸 우리 현재가 대표적으로 들면서 만약 세 줄 뒤에 보시면 국민적 합의성이 처음 탄생을 할 때는 세종시에 대한 이제 관습헌법으로서 수도로서의 어떤 국민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 다수가 인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더라도 이 세월이 이제 50년, 100년 지나다 보면은 세종이 이제 재기능을 못 하거나 뭐 이럴 때 보면은 이제 국민들이 수도를 그냥 다른 도시에서 수도 기능을 이렇게 실현하고 있는 이런 경우들도 나올 수 있잖아요. 세월이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세종시는 수도는 아닙니다. 수도는 아니고 이제 행정 기능을 조금 이관한 단순한 행정 도시인데 지금은 이제 좀 쉽게 얘기하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서울을 수도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본 게 판례죠, 그죠? 근데 이게 세월이 한 100년, 200년 지나다 보면은 이제는 서울이 아니라 세종시가 완전히 수도 기능을 이관받았다. 세종시를 이제 중심으로 수도로 이제 생각하는 이 국민들의 이제 합의가 바뀌어버릴 수도 있어요. 의식이. 국민들의 법 의식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버리면 그때부터 서울이 수도다라고 하는 관습원법도 자연히 상실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관습원법의 요건으로 들고 있는 것들이 성립 단계에서만 요구되는 게 아니라 효력이 유지, 존속되기 위해서 계속 구비되어야 될 요건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마지막 두 줄에 효력 유지의 요건이다. 그 근처에다가 계속 구비 라고 이제 써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요건들이 계속 유지돼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조건 중 하나라도 이제는 없다, 없다. 이제는 명료하지 않다거나, 이제는 항상성을 못 갖췄다거나, 이제는 국민적 결단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지면 그러면 자연히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지금 수도 이전 공약을 내놨거든요. 여러분 이제 얼마 전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수도 이전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수도 이전은 투표 없이는 안 된다라는 이제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재명 정부나 이제 집권 여당에서는 일단 법률 한번 다시 만들어 가지고 수도 이전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게 지금 요구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지금 이 판례가 나온 지 지금 20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지났으면 헌법재판관들의 의식도 변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식이 변했다고 확인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법률로서 한번 수도 이전 다시 시도해보고 그게 누가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걸면은 헌법재판소가 이때하고는 또 다른 판단을 내려줄 수도 있을 거니까 한번 밀어붙여보자라는 게 지금 현 정부의 의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것들이 미쳤나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헌재 판례가 있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투표 없이는 근데 투표 안 하고 법률만 가지고 또 옮기겠다고 하는 게 저게 미친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판례가 이런 이제 논리를 제공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적 합의 같은 것들이 변동됐다라는 헌재의 새로운 판단이 나오면은 이게 수도가 서울이다라는 관습원법이 자연히 상실되는 자연히 없어지는 이런 효과들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가 일단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수도 이전법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시하고 누군가가 이제 뭐 위헌 법률 심판을 제기한다든가 헌법 소원을 제기해 가지고 이제 헌법재판이 열리면 그때 이제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봐야 돼요. 세월이 좀 지났기 때문에. 자, 어쨌든 우리 현재는 뭐 헌법 개정이나 이런 거 없이도 자연스럽게 폐지돼 버릴 수 있는 수도 서울이라는 관념 자체가 없어져 버릴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추세줄에 하나 더 있어요. 다시 올라가시면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한 관습일 것, 이게 요건인데 이게 출제가 많이 됐거든요. 기본적 헌법사항에 기에 두 문자가 들어가 있죠. 예, 이게 두 문자를 넣을 정도로 중요한 항목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기본적 헌법사항이라는 이제 의미가 뭐냐? 아래 각주로 가겠습니다. 각주에 5번 가보시면은 자, 별표가 두 개 붙어 있는 아주 빈 줄입니다.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습이 성립하는 사항이 단지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헌법이라는 최고법에 의해서 규율되어 법률에 대해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되어야 한다. 이 뜻이거든요. 결국 뭐예요? 단순히 이제 입법자가 자신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입법형식권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 정도면 그냥 입법자한테 맡기면 되지 헌법적 차원에서 이렇게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입법자가 입법부 차원에서 지금 막 정하고 있는 국가조직 사항이 대표적으로 뭐 국회법 같은 거, 국회법, 정부조직법 이런 거 다 뭐 법원조직법 이런 거 다 국회가 그냥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헌법에서부터 세세한 내용을 두지 않고 국회나 이제 삼권 분립의 어떤 그 권력 기관들의 구성은 우리 헌법이 대강만 정해놓고 다 이제 입법부에다 위임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법자가 자신의 어떤 그 위임된 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이제 정해도 될 이런 정도의 수준의 것들이면 이거는 굳이 헌법상으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국가의 근본적인 사항들, 국가 조직 사항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그 다른 말로 하면 기본이죠. 기본, 근본. 베이직이 되는 이런 이제 항목들이라면 이거는 일개 국가 기관에게 맡겨놓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일개 기관이 만드는 법률에다가 맡겨놓으면 안 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헌법을 통해서 직접 규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본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이제 저기 도표로 올라가시면은 자, 첫 줄 기본적 헌법 사항에 관한 관습으로서
요건을 갖출 거 해가지고 이제 조건을 줬잖아요. 그때 이제 기본적 헌법상 근처에 써봅니다. 이 기본적이라는 말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자, 오지문에서는 모든 헌법사항을 대상으로 해서 관습법이 성립될 수 있다. 이러면 틀립니다. 모든 헌법상이 아니라 기본적인 헌법상. 예, 기본적인 헌법상. 그래서 어떤 헌법적 가치와 관련되는, 헌법적 실소와 관련되는 국가조직상이라 할지라도 이게 모든 게 아니라 가장 그 중에서도 근본이 되는 이런 것들만을 헌법적 차원에서, 헌법적 수준에서 다룰 필요가 있는 쟁점이 된다. 이제 이렇게 쟁점을 한정한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한정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관습법의 이제 성립 대상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란으로 가면, 자, 관습헌법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효력은 어떻게 되고 개정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는데, 첫 줄 이제 결론이 나왔죠. 수도 서울은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요때 이제 그 우리 500년 도읍지 한양 이런 것들을 막 우리가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국 이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같은 민족이지만 나라는 다른 나라죠. 예,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우리 민족사 최초로 헌법 규정을 뒀어요. 그게 경국대전입니다. 경국대전. 예, 경국대전이 이제 우리 민족사 최초의 최고 국가조직법이거든요. 예, 그 경국대전에서 한양을 도읍지로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조선의 도읍을 한양으로 한다. 이런 명시 규정이 있었고, 이 한양이 지금 이제 서울이잖아요. 지금의 서울. 한양에서 뭐 경성에서 이제 서울 이렇게 이제 왔는데, 이게 이제 한 600년 가까이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뜻속에는 600년 이상, 600년 이상 이런 한양이라고 하는 옛 명칭 한양이라고 하는 이제 서울이 수도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이 고착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수도 서울은 관습헌법이다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 보세요. 이러한 관습헌법은 주권자의 헌법적 결단이다. 자, 주권자의 헌법적 결단이라는 그 의미가 그 위에서 이미 나온 거거든요. 자, 위에 칸에 올라가시면 셋째 줄 뒤에 성립 요건의 하나인 국민적 합의성이 상실되면 할 때 그 국민적 합의성이죠. 거기다가 여러분 물결 표시를 해보세요. 국민적 합의성. 자, 국민적 합의성이란 말에다가 물결 표시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칸에 첫째 줄, 자, 뒤에 보시면 주권자의 헌법적 결단이다. 거기에 또 표시를 해보시죠. 자, 셋째 칸에, 자, 국민적 합의성. 오늘 제가 친절하게 해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칸에, 마지막 칸에 첫 줄, 주권자의 헌법적 결단. 자, 주권적 결단. 이라는 이제 문장 부분이 있는데, 밑줄 그으시고, 자, 요렇게 내려보세요.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국민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주권 국가죠. 자, 그래서 국민의 합의.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주권자의 결단, 이 말이거든요. 동의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습헌법의 요건을 든 겁니다. 관습헌법으로 성립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국민의 결단이 중요한 조건으로 우리 헌재가 이제 제시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미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칸을 다시 읽어보시면 첫 줄 뒤에, 자, 관습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이므로, 그 관습헌법의 요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동등한 효력. 요게 오지문이 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동등한 효력 근처에다가 또 오지문 써볼게요. 이제 칸이 안 되네. 자, 보완적 효력만 가진다. 이런 식의 이제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조녀숙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오지문으로 많이 나옵니다. 보완적 효력만 있다 하면 틀리고요. 단순히 결함을 보충하는 이런 의미의 보완적 효력만 있는 게 아니라 대등한 효력을 가진다. 예,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본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서 봤듯이 다 같은 주권자의 결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문헌법 전에 명시된 것도 우리 주권자들이 헌법 제정이나 개정 과정을 통해서 직접 이제 문서화시킨 것들이지만, 문서화되지 않은 것들도 국민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창설력, 형성력, 이런 것들을 우리 헌재가 이제 관념상 인정을 하면서, 그래서 성문헌법과 관습헌법은 다 같은 이제 국민의 의지이기 때문에 격이 다르지 않다라고 이제 본 것이죠. 그럼 이렇게 이제 격이 이제 똑같다, 자기 같다라고 보게 되면 이제 다 이어서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자, 그 줄에 보세요. 성문헌법 체제에서 관습헌법의 개정도 헌법 개정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거든요. 개헌 절차. 예, 아까 우리 국민투표를 포함하는 개헌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성문헌법을 고치려고 치면은 국민투표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관습원법이 성문헌법과 지위가 똑같다 하기 때문에 그럼 관습원법인 수도 서울을 이제 수도 세종으로 만약에 바꾸려고 한다면 그럼 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국민투표 거쳐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과를 가진다란 말이 동등한 절차가 요구된다는 것이에요. 헌법 개정에도. 그래서 성문헌법 개정과 마찬가지의 절차, 대표적으로 국민투표를 거쳐서만 수도를 관습원법이라는 수도 서울이라는 관습원법을 수도 세종으로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거지. 국회의 어떤 입법행위인 법률 제정만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론이 이 사건은 이제 국민투표를 안 거치고 바꾸려고 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라는 이제 위헌 결론이 이제 나와버린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위헌이 나왔습니다. 아주 복잡하죠, 그죠? 이 복잡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몇 번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문제 풀 때 나중에 문제 풀이 단계에 가면은 이제 문제도 풀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수도 진도별로 대조해가지고 복습도 하시고 예습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충분히 회독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강의 과정에서는 일단 제가 뭐 PPT를 같이 보거나 할 때는 보면은 기본적으로 2회독 효과가 나와요. 나오지만 PPT 안 보고 이제 기본소만으로 그냥 탁 끝내버린 이런 파트들은 회독 효과를 만들기는 힘들지만 나중에 이제 그 4월 말에 가면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 시작되거든요. 헌법 기준으로 4월 말에 이제 기출집 문제풀이 강의 들어가고 그 이후에 이제 모의고사 강의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 과정에서 회독들이 반복해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몇 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몇 번만 다뤄보시면은 쉽게 될 거예요. 그 이유가 오른쪽에 이제 두 문자, 제일 중요한 것들이 이제 두 문자로 엮이기 때문에 이 판례는 두 문자 이해만 잘 해도 판례 안 봐도 돼요. 나중에는 도표를 안 봐도 됩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맨 첫째 줄에 수도 결정 기준이 국회와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또 내려오면은 순서대로 세 번째 란에 기본적 헌법 사항에 관해서 한정해서만 관습원법이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칸에 둘째 줄 보시면 관습원법은 다 같은 국민의 결단으로서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과를 가진다. 동이 또 두 문자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두 문자 상대를 보시면 둘째 줄에 대국 귀동 요게 이제 순서대로 쭉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그 중간 단락에 관계국 강명 관습원법의 인정 요건이 있죠. 그게 오른쪽 상자의 첫 번째 줄입니다. 그래서 관계국 강명 대국 기동 이게 이제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두 문자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자, 스토리텔링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죠, 그죠? 그때 전쟁의 빌미가 됐던 게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지 마라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걸 경고를 어기고 나토 가입을 하려고 하다가 러시아가 침공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관계국 강명의 대국이 러시아 같은 강대국이 결국 기동을 했다. 움직였다. 이렇게 이제 기억합니다. 그것도 얼마 전에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버렸죠. 그죠? 이런 것들도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뭔가 기준을 줬는데 그걸 이제 안 따르니까 지금 이제 대국이 움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국 강명에 대국이 움직였다. 기동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행정도시법 사건 아까 우리 국무총리에 관련된 쟁점 그것만 딱 아시면 되고 그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칸에 나오는 것들도 의미 있는 쟁점들인데 요거는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면은 개별 파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들이라서 나중에 뒤쪽에서 개별 파트로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요 도표를 통해서 따로 이렇게 학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로 가서 자연스럽게 학습할 거다라고 하고 넘겨버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넘기시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가면 헌법의 해석 제2절로 들어갑니다. 헌법에 이제 의미 분석하는 기준, 방법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로마자 1번이 이제 기준인데 요거는 순수한 이론상이라서 시험에 나오기 힘듭니다. 왜? 판례 시험이라고 했죠, 그죠? 왜 시험이 자꾸 법학 시험이 판례 시험화 되는가 또 가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판례도 있고 조문도 있고 이론도 있거든요. 법학에는. 그러니까 이 법학 자원들이 다양한데 왜 자꾸 판례를 고집할까 시험에서는. 그게 복수정답 시비를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법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보면은 이론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세세한 어떤 뭐 부속법률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내다 보니까 이제 뭐 문제가 됐던 게 아니 판례 이론 일반적인 그 이론 판례를 통해서 확립되고 있는 그 좋은 그 금과 옥조 같은 이론들도 많이 있는데 왜 굳이 그 지역대기 구석에 있는 건 내일 바뀔지도 모르는 그 국회법의 어떤 세세한 거 그런 거면 내 가지고 사람들 그 1년 준비한 운명을 가르느냐 이 비판이 많았어요. 좋은 문제. 그래서 이제 부속법률 문제 좀 자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론 문제 같은 경우는 판례가 아직 확인을 안 한 순수한 이론들
판례가 없는 그런 이론들은 보면 다 이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 지금 뭐 통설이니 뭐 일반적인 견해니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다수설이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그 어딘가에는 소수설이 있을 거고, 그죠? 통설이나 다수설이 있다면 그 이면에는 100% 확립된 이론은 없거든요. 어떤 이론가들도 저 자연인으로서 숲속에서 기거하면서 나는 반댈세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 이론은 이견이라는 게, 다른 견해라는 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함부로 내는 것들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판례를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된 이런 정보만이 이제 복수정답 시비를 넘어설 수 있다 해가지고 판례 시험으로 전환됐어요. 이게 이제 사법시험이 예전에 그 2000년대에 예전에 그 총무처에서 이제 주관을 하다가 법무부로 이제 이관이 되거든요. 그 2000년도에 이제 법무부로 사법시험이 이관될 때 그 출제위원급 교수를 모셔가지고 태스크포스를 했습니다. 긴급 회동을 해가지고 그때 출제 방향을 정하는데 그때 합의 사항이 세세한 부속 법률 조문 출제는 자제한다. 거의 아주 뭐 판례 이론이나 이런 것들하고 직결되는 이런 거 아니면 안 낸다. 두 번째, 순수 이론 문제는 안 낸다. 이 두 가지가 합의사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례 중심으로 잘 보시고 순수 이론으로 끝나는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해를 돕는 것들은 한번 볼 수도 있는데 특별한 거 없으면은 넘겨도 돼요. 그래서 로마자 1번은 제가 두 문자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지만은 신경 쓰지 마시고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혹시나 우리 법무사 시험은 이런 것도 두 줄 문장으로 다루었던 예전에 이제 그 약간의 경력이 있어요. 요즘 시험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안 하는데 예전 시험에서는 조금 기출 문제 중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통한 조기 이런 것들은 통통하게 살오른 그 조기 반찬이 식당에 가서 갔더니 나와가지고 기분 좋게 밥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숙제하는 건데 재밌기만 하고 출제율은 거의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로마자 이번에 합헌적 법률 해석,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 자, 이제 칠판 볼게요. 자, 제2절 합헌적 법률 해석을 이제 보는데요. 헌법의 해석을 이제 다루는데 합헌적 법률 해석이란 말은 일단 이 용어 자체가 숙지되어야 됩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 이론 또는 쟁점인데 지금 결론은 뭐냐면 이 법률 해석 방법이에요. 법률 해석 방법을 논하는데 웬만하면 이제 헌법에 합치하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론인데 이게 뭐 의미가 있겠는가 하겠지만 한번 다뤄볼게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헌법 자체를 해석하는 건 아닌데 헌법 해석과 이제 결부돼요. 그래서 법률을 어떻게 의미를 분석을 할 때는 그 법률만 가지고 독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 헌법의 이념, 헌법전이 담고 있는 이념들에 이제 비추어서 합당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론이다 보니까 헌법 해석과 법률 해석이 이제 결합되는 해석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루는데, 자, 법률이 다의성을 가질 때, 자, 일단 체크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의성을 가질 때 요때 나오고요. 요거 나중에 이제 오지문 쓸 건데 지금 미리 한번 보여놓을게요. 자, 법률이 여러분은 이제 오지문하고 대조해서 이렇게 숙지하는 것들이 훨씬 더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의적일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적용되는 해석 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의적일 때 한 가지 뜻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때는 적용되는 법칙이 아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오지문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의적이거나 다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법이 다 X입니다. 다의적일 때만 적용되는 해석법이다. 그러면 이제 다의적이다는 말을 좀 쉽게 이해하면 뭐냐면 야누스 조항들이 있어요. 법률의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어떤 법률의 내용을 조세관면 규제법이나 이런 특정 조항들을 보다 보면은 이 법의 내용이 너무 과잉해 가지고 위헌인 것 같은 측면들도 있는데 또 국민이면은 이제 국가가 보호해주는 영역 안에서 이제 소득을 갖고 어떤 이익을 누렸다면은 국가에게 이렇게 일조하는 것들이 또 타당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세금을 내는 거는 국민의 도리가 맞는데 납세 의무가 헌법에 있으니까 맞는데 이거 세금의 어떤 그 기준이나 그 과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또 가혹한 것 아니냐, 이런 거 서로 이제 위헌적인 요소하고 합헌적인 요소가 막 섞여 있는 이런 이제 그 조문들을 대할 때 적용되는 기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야누스 조항, 즉 위헌적인 요소와 합헌적인 요소가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이런 이제 법률 조항의 이제 의미를 확립할 때 그때 웬만하면 위헌적으로 하지 말고 합헌적으로 하자. 헌법에 합치되는 내용으로 의미를 축소시켜 가지고 실제 이제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그 조문의 그 문장 구조만 보면은 한
100%를 요구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합헌적으로 봤을 때는 과잉금지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합헌적으로 봤을 때는 한 50% 정도면 족할 것 같다. 이러면은 그 50% 범위 내에서 적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범위를 축소시켜 가지고 합헌으로 이 법을 이제 해석을 하자 이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을 때 웬만하면 이제 위헌적으로 봐가지고 자꾸 위헌 결정 내리지 말고. 위헌 결정 내리지 말고 합헌적으로 이제 의미를 축소시켜서 살려주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자. 이런 이제 법률 해석의 기법인데, 자 여기가 또 오집 포인트 나와요. 법률 해석 기법인데 헌법 해석의 기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지문이 또 나오거든요. 요거 나중에 이제 우리 책에 두 문자 있으니까 지금 이제 항목들은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두 문자로 잡히니까. 그래서 항목마다 이제 오지문이 될 수 있는 자 다의성인데 일의성. 그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그 명칭 자체가 합헌적 헌법 해석이 아니라 합헌적 법률 해석이었잖아요. 법률 해석. 그러니까 법률을 헌법보다 밑에 있는 하위 규범인 법률을 이제 해석하는 방법론인데 요걸 이제 헌법을 해석하는 방법론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지문 내니까 그거 이제 대비 잘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론이 발전한 순서가 이제 미국에서 독일로 이렇게 이어졌거든요. 요거는 좀 외우셔야 돼요. 시험장 가기 전에 좀 외워서 들어가는데 순서 바꾸는 문제 나옵니다. 순서 바꾸기. 그거 좀 대비하셔야 되고 요거는 맨 마지막에 미뤄뒀다가 시험장 가기 전에 뭐 문제 자료나 이런 거 통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한계가 나오는데 이러한 합헌적인 법률 해석도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한 이런 이제 그 경계를 마련하는데 그게 또 두 문자입니다. 문목수라고 돼 있는데 자, 문의적 한계, 법목적 한계, 헌법 수용적 한계라고 해서 세 가지를 우리 현재가 제시하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두 문자로 그냥 끝나면 되는데 이 전체의 이제 의도가 뭔지, 출발점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체계입니다. 체계. 그래서 기초고 체계인데 이런 기초나 체계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건 아닌데 이런 기초나 이제 어떤 이론이 성립되는 체계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만만해져요. 그래서 이런 설명들을 꼭 드리는데 자 보십시오. 한번 경험해 보죠. 이 합헌적 법률 해석 이론은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헌법이라고 하는 최고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국법 질서는 이 최고법인 헌법에 복종해야 되고 헌법이 제시하는 가치를 넘어서면 안 돼요. 자, 그렇지만 이 입법권은 국가 권력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국가 권력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권력 중에서도 가장 대표 기구의 권력이죠. 그래서 이제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나라에서는 법을 통해서 나라가 다 운영되게 되기 때문에 법이 있어야 행정도 있고 사법도 있고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입법기구의 입법권이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권력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고 근본적인 권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헌법에 가면 40조에 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정립하는 권한은 이제 헌법 빼고 이제 법을 정립하는 권한은 입법부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명문의 규정이 있을 정도로 그 입법권을 크게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입법권의 존중 법리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 헌법이나 법학을 공부하다 보면 입법 형성권이라는 용어를 많이 볼 거예요. 판례 속에서도 보고 그래서 보통 우리 현재가 뭐 헌재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서도 형사 판례에서도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 입법 형성권, 입법자의 재량권 뭐 이런 표현들을 막 쓰는데요. 뭐 물론 이제 그런 형성권은 행정권에도 있고 사법권에도 다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입법권이다 보니까 그 용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입법 형성권이란 말이 입법자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권한을 존중해 줘야 될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두 가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진 가치 요것들을 이제 조합한 게 요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 특히 이제 한계를 보십시다. 한계를 이제 보면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헌법이 한 나라의 최고법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하위법인 법률의 의미를 분석할 때도 이 헌법의 어떤 최고 가치를 넘어서는 정도의 합헌적인 해석까지 해버리면 이게 헌법이 자기 자리를 그냥 내주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헌법 수용적 한계라는 게 이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로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합헌적인 해석이 가능하지, 합헌적인 축소 해석이 가능하지, 헌법의 뜻을 넘어서까지 좋게 봐줄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이거 뭐 법률이 뭐 공산주의적 요소가 너무 짙지만은 조금만 줄이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여전히 그 제한된 공산주의적 요소로 이제 해석을 해준다. 그러면은 우리 헌법에서는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넘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헌법이 받아들일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한계 속에서만
법률도 좋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입법권 존중 법리에서 이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입법자가 설정한 문장의 의미 그 자체를 넘는 합헌적인 해석도 입법자의 형성권을 해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를 완전 넘어서 가지고 좋게 봐주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입법자에게는 항상 입법 의도라는 게 있죠. 그죠? 법을 만드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자, 입법자가 설정한 목적 의식 그런 것들을 또 넘어서는 정도의 합헌적인 해석, 합헌적인 법률 유지 이런 것들도 법률을 유지한다라는 이제 어떤 표면적인 결과만 있지 입법자의 실제적인 의도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존중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다라는 이제 결론들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헌법의 최고성이라는 큰 틀 안에서 입법권자에게 주어진 헌법상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려는 이런 이치에서 세 가지 한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한계 중에 지금 이제 오른쪽으로는 이제 한계가 나오고 이제 왼쪽으로 들어가면 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입법권 존중. 죄송합니다. 요거는 조금. 자. 요 전체가. 그래서 이제 법률을 웬만하면 이제 법률을 살려주려고 하는 이런 해석법인데 이게 조건이 보면 헌법에 합치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또 결국 이제 헌법이라는 것이 또 기준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개념을 만들고 한계를 만드는 모든 이제 출발점이 요 벤다이어그램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이런 걸 막 숙지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강의하실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 학문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굴 또 가르치려고 지금 준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외우고 이럴 필요는 없는데 그냥 뭐 큰 원하고 작은 원 뭐 이런 뭐 관계에서 개념도 나오고 한계도 나왔다더라. 근데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외우면 되죠. 두 문자로 그냥 외워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의구심이, 근데 이게 왜 논의되지? 왜 나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찜찜하면은 이상하게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뭐 불안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다 자칫하면 이제 자존감이 떨어져요. 공부를 하면서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나는 어쨌든 이해됐다. 지금 뭐 떠오르진 않지만 이해하고 나는 외우고 있다. 이런 이제 어떤 그 결과물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이렇게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의구심이 있으면은 이렇게 불안하게 끌고 갈 것도 의구심이 해소되고 나면은 그냥 이것만 이제 외우면 되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 과제가 함축돼 버리니까 그렇게 이제 하시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시험장 가서는 이 두 문자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자 이번에 합헌적 법률에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왼쪽에 두 문자 상자 보이죠?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이란 법률의 개념,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때, 다의적 위에다가 일의적 X 이런 거 써놓으시면 좋죠, 그죠? 일의적 X, 일의적일 때도 된다 이런 식으로 적용된다 하면 X라고요. 자,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합헌적 해석과 위헌적 해석이 모두 가능한 경우에 위헌적인 해석을 통해서 자꾸 위헌 결정 내리고 폐지시키고 막 이렇게 이제 보는 것보다는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의미를 축소시켜 가지고 이 법률을 이제 유지시키는 방향을 이제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헌법을 최고 규범으로 하는 법 질서의 통일성 유지와 권력 분립 정신에 입각한 입법권 존중의 관점에서 합헌적 해석을 택하자고 하는 법률 해석 기법을 말한다. 자, 법률 해석 기법 위에다가 헌법 해석 기법 X 이런 거 써놓으시면 되죠. 헌법 해석 기법이다. X. 그래서 합헌적 법률 해석이지 합헌적 헌법 해석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이제 제목으로 대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게 이제 그 발전 순서인데 무시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보죠. 2번 보지 마세요. 이제 3번으로 갑니다. 한계인데,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의 한계는 자, 법조문의 작구와 같는 가능한 문의를 넘어서까지 합헌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문의적 한계, 명백한 입법 목적을 변경하는 법률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는 법목적적 한계, 헌법의 합법률적 해석으로 주와 객이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 수용적 한계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제 다 읽어봤으면은 이제 두 문자만 외우면 됩니다. 왼쪽 보시면은 다합법 문목수 요 두 가지가 이제 세팅된 스토리텔링이거든요. 좀 이따가 우리 이 문목수 관련된 두 문자들이 꽤 나올 거예요.
뒤로 가면 이제 그 스토리가 계속 막 연계되거든요. 일단 문목수, 뭐 문시성을 가지는 그 장인 목수님을 하나 연상을 하셔야 돼요. 어떤 목수님이 계신데 이분은 완전 그 장인입니다. 장인. 예, 뛰어난 장인. 그래서 그 나중에 뒤에 보면 뭐 목수 침법 이래 가지고는 막 죽은 나무에 침을 꽂아 가지고 이제 생기를 불어넣는 이런 막 마법도 발휘하는 이런 이제 두 문자하고 연결되는데, 하여튼 목수 침법을 갖고 있는 유명한 문목수가 계신데, 워낙 이제 장인이다 보니까 뭐 눈 감고 뚝딱뚝딱 손을 대도 다 합법적인 수치로 제작이 다 돼요. 물건들이. 옷장, 뭐 장롱이든 대문이든 집이든. 그래서 문목수가 손대면 다 합법적인 수치로 제작된다. 이렇게 다합법 문목수, 문목수 다합법 이렇게 기하십시오. 장인 목수님.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판례 보는데, 판례에서는 여러분 그 첫 번째 판례가 제일 중요합니다. 실효된 법조항의 지용 문제인데, 요거는 조금 구조적으로 복잡해요. 복잡한데, 결론은 이제 구조를 묻는 문제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는 결론, 우리 그 본문에 있는 그 줄 부분만 이해를 잘 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제 사건의 경과가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시고, 요건 나중에 이제, 본문을 볼 때는 이제 버리시면 됩니다. 자, 일단 판례 제목이 있고, 그 판례 제목 다음에 이제 요약된 문장이 나오죠. 이걸 제가 앞으로는 요지라고 부를게요. 판례 요지 봅시다 할게요. 요약된 문장.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판례 번호가 있고, 아래 그 번호 옆에 보니까 이제 꺽쇠로 해가지고 부호가 들어가서 이제 주문. 판례 주문이 이제 결정문이 이제 결정 주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요지 보죠. 전문 개정된 조세관명규제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법 부칙 조항이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헌인가에 대해서 우리 현재가 적극적으로 봤다. 즉 위헌으로 봤다는 거예요. 적극적이란 말은 이제 긍정적인 의미고, 소극적이라고 하면 이제 부정적인 의미인데, 자, 위헌인가 하니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래, 위헌 나온 거예요. 위헌 나왔어요. 자, 이게 이제 사건의 경과를 한번 보겠는데요. 자, 경과를 한번 써보시죠. 이게 먹히다 그래요. 자, 지금 이제 사건의 경과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과세관청이 이제 조세관명규제법 근거조항에 따라서, 자, 구법에 따라서 과세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렇게만 압축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조세관명규제법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이제 그 소득세법이니 법의세법이니 이런 개별 세법들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감면 규정들이 있죠. 어떤 경우에는 뭐 몇 프로 감해주겠다, 아예 면제해주겠다, 이런 감경 또는 면제 규정들이 이제 있는데, 그걸 조세관명규제법에서 아무리 이제 뭐 법인세법상 조세감면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법의 어떤 사유에 해당하면 그 감면 대상인 거를 다시 사후에 차단해버려요. 조세 감면 규제법입니다. 그래서 개별법에서 감면하는 것들을 다시 규제하는 사후 규제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복잡합니다. 그대로 접근하면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세 감면 규제법상 이제 규제 대상에 들어가 가지고 감면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국법에 근거해서 이제 과세 처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납세를 해야 되는데, 자, 근데 그 이후에 바로 이 법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과세 근거 조항이 개정으로 삭제돼 버려요. 폐지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세 처분을 받았던 납세자가 그럼 이제 안 내도 되겠네. 근거법이 없으니까 돈 안 내도 되겠다. 그런데 이제 과세 처분이 계속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과세 처분 취소 소송을 행정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때 이제 취소 소송에서 자,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어쨌든 뭐 지금 현재는 이제 그 근거조항이 없었지만 과세 처분이 떨어질 당시에는 근거법이 있었고, 그 성립 당시에 유효한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작용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가지고 이 과세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해 줬어요. 세금 내세요 이렇게. 그래서 법원이 과세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이거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으니까 없앤 건데 왜 문제 있는 그 과세 처분에 대해서 또 계속 이제 일부라도 이게 유지하는 게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헌재가 이제 헌바 사건은 이제 위헌소원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헌법재판이 이제 열렸는데, 이때 우리 헌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실효되고 없는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해가지고 이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과세 처분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부정이 됐거든요.
자, 그래서 헌재가 실효된 법조항에 효력이 상실되고 없는 자, 법조항의 적용은 위헌이다라고 이제 판시를 했는데요. 여러분은 이제 요거만 아시면 돼요. 실효된 법률을 효력이 상실되고 없는 것들을 적용하는 거는 안 된다. 자, 요 결론만 이제 아시면 되는데 이제 그 왜 이렇게 이제 판단이 법원하고 달라졌냐면 법원은 아까 이제 과세처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이제 강조를 해가지고 행위 당시에 국가 작용 당시에 적법했기 때문에 그 결과도 유지되는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 우리 현재는 이 입법 이제 과세처분 과세 근거조항을 이제 폐지하는 의도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 현재가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은 여기에 집중을 했죠. 예, 과세 처분을 내릴 당시에 국법이 유효하게 살아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봤는데 우리 현재는 과세 근거 조항을 왜 없앴는가에 이제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이 없앤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제 개별 세법 조항의 감면 사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세감면 규제법이 사후에 이 감면을 배제하는 이런 조항들을 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국민들, 우리 납세자들 입장에서 이 예측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이런 회사들 쉽게 하면 회사들이 법인세법의 어떤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 생각하고 아 요번에는 좀 절세할 수 있겠네 이래가지고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세금을 뭐 엄청나게 많이 두드려 맞는 거지.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조세감면 규제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법인세법에서는 세금을 감해주는 사유가 되는데 조세감면 규제법에서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또 감면이 안 된다 이런 규정을 두는 바람에 또 과세 부과를 받게 되는 국민이 이제 예측성을 못 갖지는 예측을 법 질서를 예측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늘상 불안해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입법자가 이건 자칫하면 명확성 원칙이나 이런 헌법 원칙에 위반돼서 헌법재판소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이참에 이제 법을 개정해 버리자. 없애버리고 그냥 개별법에서 따로 그냥 알아서 다루도록 이렇게 개별법으로 이제 다루도록 개괄적용 방식으로 이제 바꾸려는 의도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규포에 따르면은 지금 이제 개별세법에서 감면 사유가 되는데도 이 조세감면 규제법이 일반법으로서 자 사후 배제를 시키죠, 그죠? 사후에 감면을 배제시키는 이런 이제 이중적인 장치를 갖고 있다 보니까 국민이 이 두 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이 조세감면 규제법의 내용을 뭐 존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당연히 다 잘한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르면 감면인 줄 알았더니 또 이상한 법 때문에 또 감면이 배제되고 막 이런 이중적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 국민들이 자신의 어떤 그 의무를 확정을 못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감면 배제 이런 것들이 국민의 예측성을 해친다. 저해한다. 자, 이런 이제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경과 규정도 안 뒀어요. 부칙 경과 규정 뭐 이런 거 안 두고 뭐 과거에 이미 처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효하다. 뭐 이런 경과 규정도 안 두고 완전 폐지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목적에서 자, 납세자 보호를 위해 납세자 예측성 보호를 위해 자, 경과 규정 없이 완전 폐지했단 말이죠. 좀 길죠. 긴데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입법 의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 폐지한 입법자의 입법 의도를 엄격하게 해석한 거예요. 우리 판례가. 입법 의도를 엄격하게 해석을 한 결과 이거는 납세자 보호에 치중하는 입법자의 의도가 타당하다. 그래서 입법자가 이제 과거의 어떤 국법에 근거한 처분을 좀 유효하게 유지하려고 했으면은 경과 규정을 두는 게 일반적인데 경과 규정도 없이 그냥 막연히 폐지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완전 폐지.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남길 게 이겁니다. 납세자 보호를 위해 자 완전 폐지한 입법 의도. 그래서 납세자 보호를 위해 완전 폐지한 이런 입법자의 시도 또는 의도를 엄격하게 바라보자면은 이거는 이 자체가 악법이기 때문에 그냥 없애겠다. 이런 이제 의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함부로 성립 당시 유효성 이런 걸 근거로 해서 과세 처분의 효과를 유지하면 안 된다. 이게 본 게 우리 현재 판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전체 우리 현재 판단 이제 요 취지인데 이런 것들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게 나옵니다. 위에 물개 표시된 거. 요게 이제 시험에 이제
딱 간단한 요 결론, 요 자체를 이제 묻는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까지 나가는 것들은 좀 오버스펙이에요. 오버스펙이지만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의문점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사실관계 구조 자체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 이거 어떤 사건이죠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어요. 이 사건 읽지 마시라니까요. 근데 자꾸 궁금하거든. 이제 아니까. 그죠? 요거 하나 외우는 것도 버거울 때는 신경이 안 쓰이다가 이제 이게 편해지고 나면은 이게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제 미리 전체를 보여드린 겁니다. 보여드린 건데 자료로만 놔두시고 시험의 대상은 위에 있지 밑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 읽어보고 좀 쉬도록 하죠. 자, 첫 줄. 기존에는 존재했으나 실효되어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법률 조항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법률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종의 입법 행위로서 헌법상 권력 분립,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에 반한다라고 했죠, 그죠? 자, 위에 그 바로 위에 줄 중간에 입법행위라는 단어에다 체크합니다. 입법행위, 일종의 입법행위. 그러니까 지금 법원은 사법권이죠. 사법작용을 담당하는 사법권이 입법권을 담당하는 이제 국회가 하는 일을 대신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법을 창설하는 거란 말이죠. 죽고 없는 법을 살아있는 법처럼 적용하는 결과가 결국 완전 폐지된 조항을 이렇게 살리는 이런 태도가 결국 니네가 입법자야? 니네가 국회야? 니네가 법률을 만드니? 이런 이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해석법이나 헌법의 원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결과다. 이렇게 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합헌적 법률 해석에 관련된 또 판단인데 결은 똑같습니다. 자, 네 줄에 가보시면 또한 자,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 즉 합헌적 법률 해석 역시 유효한 법조항의 의미나 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이를 넘어 이미 효력이 상실된 법조항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 합치적인 법률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유효하지 않은, 즉 실효된 법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은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 또는 합헌적 법률 해석을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했죠. 그 논지는 똑같습니다. 그 위에서 봤던 거하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법을 정립하는 행위가 되는 거지 만들어진 법을 분석하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다. 자신에게 주어진 헌법상 권능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결국 뭐냐면 요런 이유 때문에 시도된 법조항을 적용하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과세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이런 해석은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로 문장이 성립된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실효된 법조항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요런 이제 실효된 법조항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입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해석의 한계를 일탈한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입법행위로서 해석이란 거는 어떤 그 존재하는 대상, 유효하게 존재하는 대상의 이제 의미를 더 정확하게 분석하는 작업이죠, 그죠? 분석 작업. 그래서 뭔가를 이제 밝혀내는 작업이지 이게 만들어내는 작업이 아니란 거죠. 없는 걸 만드는 작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입법은 세상 질서를 만드는 작업이고 사법은 그 만들어진 질서를 이제 분석하는 이런 작업에 그쳐야지만 삼권 분립이 유지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두 줄 뒤에 보면 권력 분립 원칙 이런 표현들도 막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뭐 그 항목들은 외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합헌적 법률 해석 관점에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확장해서 이제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입법 행위로까지 넘어서는 것들은 합헌적 법률 해석은 입법권 존중을 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입법권을 해치는 결과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의미들을 이제 투영해서 만들어낸 결과인데요. 자, 어쨌든 실효되고 없는 조항을 유효한 것처럼 적용하는 것들은 헌법상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헌 행위다라는 결론만 잘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넘기셔도 되겠고 이제 다음 페이지 3절 헌법의 제정, 개정 이런 이제 제작과 변동 과정 이런 거 과정에 이제 지켜야 될 어떤 원리 원칙 이런 것들을 이제 쉬었다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 시간이니까 15분 휴식하죠. 15분 휴식하고 보통 이제 10분 휴식 정도 하는데 요 첫째 날이고 첫째 시간이니까 15분 드리겠습니다.